1914년 3월 28일 에버렛 루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스텔라와 크리스토퍼 루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버렛은 어려서부터 예술가 기질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어린 나이에도 글을 쓰고 스케치를 하고 점토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죠. 1931년 16살이 되면서 예술가 기질 때문인지 자연에 더욱 열광하며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콜로라도를 걸쳐 말을 타며 단독 하이킹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 경험, 견해를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1934년 카옌타 인근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고고학자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린 수채화를 팔기도 했지만 돈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여행 경비를 의존하게 되죠. 1934년 11월 2일 에버렛은 에스칼란테에서 홀로 유타 사막으로 여행을 하며 2마리의 작은 짐용 당나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미리 부모님께 2-3달 동안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돌아오지 못하였죠.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자 그의 부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1935년 2월 7일 유타주 에스칼란테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바로 아들의 실종을 신고하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받은 가필드 군수는 편지를 보고 곧바로 수색대를 조직하기로 합니다. 에버렛이 데리고 갔던 당나귀는 에스칼란테 강의 협곡인 데이비스 걸치 북쪽 부근에서 발견되었죠. 그가 당나귀들을 위해 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보고 야영지의 장소라는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그 구역 근처에서 네모 노멤버 1934라는 글과 함께 비문이 발견되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는 에버렛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1957년 몇몇 캠핑 장비가 근처 동굴에서 발견되었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서인지 에버렛의 부모는 그것이 에버렛의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원들은 그의 당나귀가 발견된 곳에서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인간의 뼈를 발견하게 되었죠. 발견된 뼈를 감식한 결과 에버렛의 나이, 크기, 얼굴 생김새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뼈의 DNA마저 에버렛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에버렛이 확실해졌죠. 게다가 당시 그의 지인이었던 나바조는 에버렛이 그의 당나귀를 원했던 2명의 미국 원주민에게 무슨 짓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추가 DNA 분석 결과 유해가 에버렛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역시나 지금까지 그의 행방은 실종 상태입니다. 베리 젤딘과 그의 아내인 자넷 젤든은 미국 뉴저지주 메이즈 랜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74세의 사냥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많던 노련한 사냥꾼이었죠.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그는 자넷에게 워렌 그로브 구역의 체스워스 근처에 사슴을 사냥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의 사냥개 태피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아내가 그를 본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월요일 아침 베리는 오전 9시 55분 563번 국도의 오두번건 클럽 출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항상 그곳에서 출입서에 서명을 하고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장부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넷은 베리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베리가 사냥을 좀 더 길게 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틀 동안 자넷은 그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해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심각성을 깨닫고 베리를 찾기 위해 그가 갔던 오두번건 클럽으로 차를 몰았지만 클럽의 장소를 정확히 몰라 이곳저곳을 찾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녀는 다시 클럽을 찾아다녔고 이번에는 클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리의 실종에 대해 클럽 회원들에게 알리고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시 회원들은 그 지역을 수색했지만 베리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5일째 되는 날, 계속된 수색에 베리가 끌고 나간 92년형 쉐보레 블레이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차량 안에는 차 열쇠가 여전히 꽂혀 있었고 그의 휴대폰은 계기판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태피는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차 유리창은 내려져 있어서 태피는 빗물과 바로 옆에 위치한 옥수수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뉴저지주 경찰과 주립공원 경찰은 헬기와 K9 부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엔 실종된 지역을 중심적으로 수색했지만 곧 구역을 넓혀 다른 지역까지 포함시켜 수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베리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수색은 곧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수색이 더 있었음에도 여전히 베리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자넷은 태피는 항상 베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오거나 차고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문으로 달려가면서 저에게 매달립니다. 라고 말했죠. 베리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1963년 8월 바비 팜크니는 형제인 테드, 짐, 빌과 함께 캐나다 국경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워싱턴주 스티븐스 카운티의 딥 레이크 리조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캠핑 여행을 떠났었죠. 8월 3일 바비, 짐, 빌은 캠핑장 근처의 길을 따라 어머니인 에드나와 함께 등산을 하게 됩니다. 테드와 그의 아버지는 야영지에 남아서 낚시를 가기로 했다고 하죠. 그들이 하이킹을 하는 동안 빌은 근처에 개울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개울가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죠. 에드나는 짐과 바비에게 길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빌을 따라 개울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짐은 에드나의 말을 듣지 않고 바비를 혼자 놔두고 에드나와 빌을 따라 개울가로 오게 됩니다. 개울가는 바비가 기다리고 있던 곳에서 30에서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들은 불과 몇 분 동안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바비가 기다리고 있던 곳에 돌아왔을 때 바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비는 맨발이었죠. 그런데 주변에 발자국 같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비를 불러가며 주변을 찾아봤지만 바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가족은 신고를 하게 되고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수색 작업을 도왔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당시 야영지를 둘러싸고 있는 호수 깊은 곳도 들어갔죠. 그 지역은 언덕이 많고 험준하여 수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색견들은 냄새를 맡으며 몇 마일을 이동하다가 갈림길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실종 당시 바비는 80cm 정도의 키에 14kg의 금발의 아이였고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맨발이었죠. 경찰은 바비가 납치됐을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가족들이 갔던 장소 자체가 워낙 외진 곳이고 인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주장이 바비가 엄마와 짐의 뒤를 따르려다 길을 잃었고 곰이나 야생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었죠. 현재 바비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모두 살아있고 지금도 바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비의 사건은 오늘날까지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